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인기 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허윤진 씨가 읽은 책이 한 예능 프로를 통해 공개되자 페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에서 이 문제 짚어보고요. 지난주에 열린 충남 아산FC와 부천FC와의 K2 리그 개막전을 놓고 정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홈팀인 아산FC가 기존에 입던 푸른색 유니폼이 아닌 붉은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또 붉은색 응원 도구를 나눠준 걸 두고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었던 건데요. 2부에서 이 문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월 16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유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기지개 펴시고요. 시간 되시면 꼭 구경도 한번 가시고. 네. 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르세라핌의 멤버 허윤진이 독서 취미를 공개했다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여름의 문이라는 일본 소설을 읽은 게 문제였는데요. 2022년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이 책은 임신과 출산, 여성의 신체 등 여성성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이를 두고 인터넷상에서 페미 논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또 최근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사진을 SNS에 업로드했다 일부 해외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스타벅스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스타벅스 노조 글을 상표권 침해로 고소하며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됐고 이에 불매 운동이 시작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레드벨벳의 멤버 아이린이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는 이유로 페미 논란에 NCT 멤버 도영이 맥도날드의 모델이란 이유로 이스라엘 옹호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우리 MC 장호께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책 한 권 읽은 게 왜 페미 논란까지 번져야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실제로 이 책 내용을 다 알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이죠. 전지적 참견 시점에 허윤진 씨가 출연을 해서 메이크업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그 메이크업을 받으시면서 읽었던 책이 그 한국계 미국인인 이 허윤진 씨가 이제 영어로 된 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가와카미 미에코라는 작가의 젖과 난자라는 이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페미니즘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페미니즘과 관련된 책을 읽어? 그럼 페미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여기서 짚어야 될 게 일단 두 가지가 있죠. 네. 첫 번째, 그 책을 읽으면 전부 다 페미니스트냐. 일단 요점부터 한번 좀 일단 짚어보죠. 장윤비 변호사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책은 이제 브레스트 앤 에그스라고 이 적힌 원서를 이 가수가 읽었던 거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국적이 미국이라서 아마 영어가 좀 더 편한 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이 한국의 번역본은 여름의 문이라고 돼 있고요. 이걸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젖과 알인데 제가 이 작가의 젖과 알이라고 해서 번역이 됐던 지금은 절판된 책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그때 화제가 됐던 소설이었거든요. 이 작가가 호스테스 출신이고 무명 가수 출신이고 그리고 번역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오사카 사투리가 굉장히 많아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겁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이야기가 나오고 주제로 삼는데 저는 이 책을 읽을 당시에도요. 페미니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냥 뭐 흥미가 있는 주제를 다룬 소설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이며 설사 어떤 페미니즘의 그 강렬한
이 이론을 담아내는 만약에 책이나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을 읽는 게 왜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허윤진 씨가 페미니스트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윤진 씨가 읽는 책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인간이 어떤 책을 읽건 말건 그건 온전히 개인의 자유입니다. 예컨대 제가 여기서 요즘 뭐 히틀러의 나이투쟁, 마인캄프를 읽고 있다. 그럼 제가 히틀러 추종자가 되는 건가요?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저번에 또 저 방송에서 기억이 나는데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최근에 뭐 그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의 읽고 있어요. 자서전이라고 읽었어요. 했나요? 네. 그걸 읽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시각으로 보자면 왜 탄핵당한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고 있느냐고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독서를 하는 그 목적과 동기는 정말 다양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학문적 목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니면 오히려 한 인물에 대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그 맥락을 거세한 채 그냥 이 책이 자기들이 반대하는 예. 사상과 연관이 있다는 혐의만으로 그 사람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정말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약간 좀 범위를 넓히면 과거의 유산이 아직도 그 청산이 안 되고 있는 게 과거의 불온 서적을 네. 소지 탐독하고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처벌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이게 80년대 개그인데요. 네. 일단 좀 약간 써하더라도 싸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네. 어떤 학자가 유학기를 마치고 이제 국내로 귀국하면서 책 한 권을 들고 왔는데 입국 심사대에서 걸렸답니다. 책 제목을 보고 넌 빨갱이 아니냐 이렇게 지목을 했다는데요. 책 제목이 소련에서의 반공산주의 민주주의 투쟁에 대한 연구. 했는데 영어 단어만 봤대요. 소비에트 나오죠. 안티 나오죠. 커뮤니즘 나오죠. 네. 데모크라시 나오죠. 무브먼트 나오죠. 그러니까 당신 빨갱이지. 완전 딱이네요. 이랬다라는 80년대 유머가 있습니다. 고급 유머입니다. 예, 좀 어려운 유머.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이제 막스에 관한 책만 읽어도 잡혀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 그랬죠. 그러니까 그 김수영 시인의 시가 떠올랐어요. 오해 말고 이제 김수영 시인은 아마 이런 걸 좀 의도했을 텐데 한국 사회가 워낙 경직돼 있다 보니까 김일성 만세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절대 김일성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예. 그러니까 한국 언론의 자유는 이 표현을 쓰면 그때부터 인정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는 뭐 잠이 안 올 수밖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도 몇 년 전에 한 대학에서 이거를 한 학생이 대자보로 붙였어요. 그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보지 않고 그냥 불편해하는 표현 혹은 뭔가 그걸로 간주되는 것만 있더라도 혐의를 씌우는 문화가 아직도 팽배해 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윤진 씨가 페미니스트라고 쳐요. 네.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것 또한 문제가 없죠. 그것 또한 네. 네. 그러니까요. 왜 그게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뭐 특정 세대, 뭐 특정 성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경향이 두드러져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이제 젊은 그 남성들 사이에서 안티페미니즘 운동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역사가 좀 되죠. 뭐 최근이라면 최근인데 미투 이후부터 남성들이 잠재적인 가해자다. 뭐 이런 주장에 맞받아치면서 이제 사실 이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싸우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거죠. 네.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의 주장은 오히려 우리가 역차별받고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슈가 군입대예요. 예. 군대에서 우리는 희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은 해주지 않고 오히려 차별받고 있다고 여성들이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겠다. 그러다 이게 전투처럼 퍼져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페미니스트인 것 같다라고 얘기만 하면 흔히 이제 좌표 찍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 좌표를 찍는다는 건 그 사람의 뭐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뭐 SNS 이런 주소를 공유하면서 거기 가서 융단 폭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그 사회의 한 모습인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하게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보면 어떤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데 그 시기적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서구 사회가 이런 과정을 우리나라보다 좀 먼저 겪은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좀 뒤늦게 이걸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나실까 모르겠지만 한 10년,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PC주의, 페미니즘 이런 게 굉장히 세련된 이런 인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방송에서도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PC한 사람이야, 혹은 나는 페미니스트야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시절이 이제 PC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적 올바름, 네, 정치적 올바름. 비하하는 표현이라도 이런 걸 안 쓰고 하는 거.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도를 지나치면서 약간 극단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성 인권이 아니라 여성 중심주의로 좀 흐르는 경향들이 좀 일부에서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반감이 점점 페미니스트 전부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반페미 운동으로 벌어졌는데 사실 이거는 또 반대쪽 극단에 있는 일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극단적 보수주의와 남성 중심주의를 갖고 있는데 그들은 일부인데 마치 그냥 보수주의자 혹은 여성주의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극단주의자로 이렇게 내몰려서 마녀사냥당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들이 요즘 좀 많이 연출이 되고 있죠.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한번 20대 남성하고 한번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공통된 대답이 우리는 페미니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페미니스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다만 극렬 페미를 싫어할 뿐이다. 네. 논리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레디컬이라고 하죠. 예.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사실 그 주장이 더 커져 보이는 게 예, 뭐 자연 법칙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주장은 널리 확산되고 여기에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그게 사실 거의 주장의 전체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긴 해요. 세계적인 현상이고 한국에도 당연히 이게 뜨거운 주제인데 한국에서 유독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지금 SNS를 안 하지만 과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그 해외 유저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이제는 그 화제가 약간 진정이 돼서 그렇게 막 한국처럼 뜨겁게 갑론을박을 펼치거나 막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정착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품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정복시키냐 마냐는 결국은 어떤 정치권, 그다음에 어떤 미디어 네. 이런 데서 이걸 이제 증폭시키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그런 되게 중요한 것 부분이 같더라고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사건을 하면서 만났던 의뢰인 중에 아마 분류를 굳이 한다면 레디컬 페미니스트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남성을 교제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좀 여성의 보다는 좀 떨어지고 대화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그 일군의 무리들은 그 여성을 사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적 지향과는 또 무관한 선택의 문제처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봐서 이런 또 생각을 하는 20대 청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아마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극과 극으로 치다르면서의 좀 이 봉합을 못 찾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정치권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남녀 차별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공고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이를테면 뭐 상장 기업의 이사 비율 뭐 이런 부분을 봐도 여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제 주변의 여성 법조인들 봐도요. 일을 안 하거나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육아나 여러 사정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완전히 눈 감고 마치 무결한 상황에서 평등하게 모두가 사는 것처럼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통용을 시킨다? 저는 그러면 사회 개선은 알겠습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스타벅스 사진 문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사실 좀 저는 웃기다고 봤는데요. 그러니까 맥락은 이제 허윤진 씨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거를 SNS에 그냥 뭐 올린 거죠. 예, 뭐 스타벅스 광고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일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스타벅스 로고가 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SNS에서 해외 팬들이 허윤진 씨한테 융단 폭격을 한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스타벅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건데 근데 사실 자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한국인이 이 스타벅스가 어떤 기업, 어떤 국가를 은밀히 지원하는 것까지 다 파악하기 어렵거니와 실사 이거는 이제 스타벅스가 지원을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맥락을 좀 따져보면 스타벅스는
그냥 그 표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오프닝 때 방송 그 오디오에서 잠깐 나오긴 했는데 스타벅스 노조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폭격하고 이틀 후에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또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테러 단체를 지지하냐. 그러니까 스타벅스 측에서 노조한테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 로고를 만들었거든요. 그 로고 쓰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찍힌 건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예전에 마치 그 행운의 편지처럼 인터넷에서 많이 돌던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하워드 슐츠가 이제 창업자인데 유대계 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일단 의심을 했고, 근데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모든 라떼와 마키아토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친밀한 동맹 관계를 맺는 데 기여하고 있고, 뭐 여러분이 마시는 프라푸치노는 이스라엘 학생을 후원하는 데 사용되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미군이 하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뭐 이게 막 돈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네. 심지어 스타벅스는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기부금 내역을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오히려 중동 지역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꾸준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계속 좌표가 찍히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이제 공정 무역이라는 개념도 그 전에 네. 있었었고, 네. 또 이제 어떤 뭐냐면 공정 소비라는 개념도 있었었고, 그래서 노조를 탄압하는 기업의 제품은 난 안 쓰겠다. 그런 거 있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뭐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으로 이 건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전혀 결이 다른 건인지 이걸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결이 다른 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허윤진 씨한테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중동권입니다. 중동권과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어떻게 스타벅스를 이용하느냐.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으로 상징이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의 핵심 자본들을 유대계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라는 이유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스타벅스와 무관하다고 공식 성명까지 스타벅스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금전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불매운동의 여파가 상당히 커서 인원 그 감축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중동에 또 있는 인원들을 많이 감축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무관해? 뭐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다면 소비를 하는 게 이게 불의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예, 특히 그렇죠. 연예인한테 강요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넓은 의미의 폭력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한 걸그룹의 멤버가 열애설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제 세계의 다른 나라 국가의 팬들이 이 K-팝의 한국 팬들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냐, 연애하는 게 그거에 사과할 만한 일이냐라고 이제 지탄을 했었는데 이건 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서 논리가 그거예요. 세계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세계적 그룹이라면 이런 세계 이슈에도 관심을 받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들이대거든요. 근데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공부를 안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한국의 스타벅스는 또 다른 회사거든요. 지분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미국 스타벅스에서 그 마크만 갖다 쓰지 지분 구조가 17%는 이마트가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싱가포르 회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미국 지분을 싱가포르 회사에서 다 샀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과는 그냥 상표만 같이 쓰는 회사지 전혀 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자본 구조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본 구조로만 따지면 다른 회사인데 이제 같은 스타벅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와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직원들이 이제 많이 해고됐다는 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도 중동에서 불매 운동을 하니까 매출이 발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지점들을 빼고 직원들도 해고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맥락을 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을 대하는 자세나 이게 배우자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배우자라면 예를 들어서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이니까 이것저것 따져볼 수 있다고 쳐요. 네. 연예인이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연예인이 무슨 성인군자, 도덕군자로 그러니까 자처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네.
아티스트인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냥 그 자체에서 만나고 그 자체에서 서로 교류하고 그 자체로만 즐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렇게 연예인한테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러니까 연예인이 가장 심판하기 쉬운 대상이고 만만한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할 때 이제 팬은 권력자가 되잖아요. 내가 준 관심, 내가 부어준 사랑 이걸로 당신이 먹고 사니까 당신은 내 통제권 아래에 있어야 한다. 이런 심리가 발동을 하고 사실 단순히 실망을 했다면 뭐 이렇게까지 비난을 할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다른 심리가 투여가 돼서 조금 과하게 발현이 된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일전에 이제 MC 장군도 한 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좀 그 속칭 이야기는 드라이하게 네. 좀 접근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장윤미 변호사, MC 장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9일 프로축구 K리그2 충남 아산과 부천FC의 경기. 충남 아산FC 선수들이 빨간색 유니폼 차림으로 경기장에 등장했습니다. 원래 충남 아산의 홈 유니폼은 푸른색인데 이번 시즌 새롭게 공개한 붉은 유니폼을 입고 나온 겁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이날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도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찾아 시축과 격려사를 했습니다. 또 이날 구단 측은 충남 아산 서포터스에게 빨간색 응원 도구와 깃발 등을 나눠주며 호응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아산 FC 서포터스인 아르마다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포터스들은 한때 축구는 정치 도구가 아니다. 김태흠, 박경귀 아웃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응원석에 내걸고 항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충남 아산 구단 측은 의심의 눈초리가 억울하다며 붉은색은 특정 정당을 의도한 게 아니라 아산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보니까 이 서포터스들이 이 정치적인 아주 강한 색깔이 있는 분들이 저기 있는 것 같다라는. 김태흠 지사는 되려 서포터즈가 정치적이라며 팬들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네, 이 문제가 상당히 뜨겁던데. 네. 세 분의 한번 좀 어떤 그 지켜보는 평을 좀 듣고 싶은데 우리 M장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거 정치적 의도가 섞인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구심이 좀 드는데 이게 더 이제 기름 부은 격이 된 것이 해명으로 한 것들이 이게 이 충남 아산 FC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대표의 상징색인 빨간색 옷을 입혔다. 이것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모든 선수가 다 국가대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그리고 그 구단 관계자 대표이사분이 나오셔서 또 한 말은 좀 투지를 좀 불태우고 정신무장을 시키려고 빨간색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팬들의 반응은 아니 지금이 진짜 무슨 소위 시체말로 쌍팔년도도 아니고 선수들 정신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빨간색 옷을 입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순신 장군의 상징색이 빨간색으로 경기장 이름이 이제 이순신 경기장인데 이순신 장군의 상징색이 빨간색이어서 또 빨간색을 입혔다. 그러니까 해명도 다 다르거니와 다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니 아산에 이제 현충사가 있으니까 네. 이순신 장군까지 연결하는 건 그렇다 치겠는데. 네. 이순신 장군의 상징색이 빨간색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일단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애당초부터 그러면 팀 유니폼 색깔이 그럼 처음부터 빨간색이었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축구 팬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대목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색깔도 아니고 빨간색이라는 게 축구 팬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파란색을 유니폼으로 삼고 있는 팀은 계속 그 푸른 피가 흐른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파란색이 모든 그 팬들의 집은 모든 게 파란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를 해요. 한국은 빨간색이고 일본은 울트라 니폰은 이제 파란색이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파란색을 쓰는 정치인이 와서 갑자기 한국 붉은 악마한테 파란색 옷 입어라. 그러고
파란색 쓰면서 응원해라. 그러면 이제 그 붉은 악마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협을 받는 거죠. 우리가 네. 울트라 니폰이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상대 팀인 부천 FC의 원래 유니폼이 빨간색이에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스포츠에서는 정반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싹 다 버리고 빨간색을 갑자기 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팬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는데 그날 마침 경기장에 와 보니까 그 초반부터 뭐 경기장 줄 서는데 그다음 뭐 사인볼, 뭐 전광판 모든 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런가 의아했는데 마침 그 김태흠 도지사랑 시장이랑 대표가 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팬들이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즉석에서 현수막을 만들었대요. 아까 얘기한 축구를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 그거랑 두 정치인의 이름을 쓰고 아웃 이렇게 현수막을 내건 거예요. 라카로 뿌려서. 근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그걸 보고 김태흠 지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거 떼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원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라고 협박성 멘트를 한 거예요. 그거에 팬들이 더 분노를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김태흠 지사가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그 팬도 몇 명 안 되는데 뭐 그러냐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더 화를 내게 한 거죠. 그리고 서포터즈 내 정치색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오히려 서포터즈들한테 책임을 넘겼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러면 정반대로 한번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의심이 결국은 축구 경기를 간접적인 선거 유세의 어떤 도구로 활용을 했다 네. 이런 의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수들한테 빨간색 유니폼 입히고 네. 그러면 그 선거에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지자체장도 이 구단의 명예 구단주이기 때문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동안 파란색 옷을 입었냐? 그렇다면 그건 민주당 색깔 아니냐? 또 이렇게 반격을 하기도 했는데 본인이 얼마 전에 명예 구단주니까요. 시축 행사에 갔을 때는 파란색 유니폼을 또 입고 했어요. 그걸 모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아주 없을까? 지금 최 작가님 짚어주신 대로 대단히 수상적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홈 경기였고 상대편이 빨간색인데 상대편이 옷을 바꿔 입을 정도로 빨간색을 고집하는 건 전례가 없고 저는 이순신 장군이 상징색이 빨간색이라는 것도 태어나서 처음 들었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느낌은 빨간색을 입고 선거 유세에 이용을 하려는 목적보다는 그냥 파란색을 입은 선수들의 모습이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해석입니다. 저의 개인적 해석입니다. 네. 이 빨간색 유니폼을 갑자기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원래 이 재창단이 됐어요. 이 팀이 2020년에. 그리고 계속 이 팀의 상징 색깔, 홈구장 색깔로 파란색을 계속해서 이용해 왔고 2020년부터. 그리고 어웨이 이 유니폼, 다른 구장으로 갔을 경우에 입는 어웨이 유니폼은 흰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파란색과 흰색 유니폼을 계속 입고 왔고 팀의 상징색은 파란색이었는데 갑자기 정반대색인 빨간색을 11월에 가장 최근에 뜬금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더니 팬들한테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팬들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색깔도 아니고 정반대색인 빨간색을 왜 팀의 상징색이 파란색으로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렇게 하느냐. 그 과정도 좀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 홈 개막전에서 팀의 상징색이 아닌 다른 색을 입는다는 건 축구 팬들로서는 너무나도 납득이 안 되는 이상한 일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가 상암에서 열리면 네. 수만 명이 전부 다 빨간색 유니폼을 입잖아요. 네. 관중석이.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네. 연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파란색이 불편했다고 느꼈던 점이 뭐냐면 5개 광고판에 선수들 이 사진을 현수막으로 한 명 한 명 다 등번호랑 해서 걸어놓잖아요. 거기에는 당연히 팀 색깔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웨이 색깔인 흰색 유니폼을 입은 사진들이 선수 소개 현수막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축구를 안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아니 유니폼 색깔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폼이 보통 3개가 있습니다. 예, 홈 유니폼, 지금 이제 충남 아산 같은 경우는 파란색입니다. 두 번째가 어웨이 유니폼. 네. 이거는 이제 이 팀은 노란색으로 써요. 그다음 서드는 왜 있냐면, 그러니까 어웨이 유니폼을 입었는데 상대 홈팀의 색깔과 너무나 유사해서 선수 식별이 잘 안 될 경우에 입는 비상 유니폼 같은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시점
이 시각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K리그에서 23개 팀이 개막전을 치렀는데 총 22팀이 퍼스트 유니폼을 입었어요. 안 입은 단 하나의 팀이 충남 아산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야구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쓸데없는 논란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 대구를 연고지로 하는 삼성 라이온즈의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광주를 연고지로 하는 기아 타이거즈의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네? 한번 정당하고 매치를 시켜보세요. 어떻게 연결이 되나? 언밸런스하네요. 네? 그거 가지고 뭐라고 네.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두 정당이 색깔을 한번 바꿨잖아요. 사실은 색깔을 그래서 바꿨는데 그런가? 그렇다고 해서 프로팀이 색깔을 바꾸진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색깔을 바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런 게 논란이 돼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그런데 되는데. 색깔에 대단히 예민하다는 건 제가 체감은 돼요. 이를테면 한 진행자분이 이건 이제 유튜브 진행자신데 제3지대 한 정치인을 초대를 했기 때문에 좀 예우 차원에서 그 정당의 색깔에 뭔가 장치를 뭐 목폴란가 이런 걸 입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항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니 공정해야 되는 진행자가 왜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을 입고 진행을 하느냐라는 취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얼마 전에 뭐 MBC 뉴스데스크에서의 그 날씨 보도와 관련해서도 공당에서 어쨌든 문제를 삼았고요. 왜 파란색에 이런 숫자가 나왔느냐. 그러니까 다들 선거가 임박해가지고 색깔에 그 어느 때보다 다들 과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고 매달리는 부분도 있고. 참, 네. 왜 이래야 되는지 참. 아니 저는 아까도 잠깐 여쭤봤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그렇게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인데요. 정치인들이 자꾸 이 스포츠를 도구화하려고 하는 그 욕망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일단 정치권은 원래 선거철이 되면 모든 걸 도구화하려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 갑자기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뭐 인사하고 그다음 뭐 여기 시장 돌고 그다음 또 경기장 도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스포츠가 특히 사람의 피를 뜨겁게 만드는, 끓게 만드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세에 편승하고 싶을 거고 사실 서포터즈는 굉장히 잘 묶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포터즈가 의견을 좀 모아서 분위기를 행사해주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면 기아다, 야구로 치면 기아다, 뭐 삼성 라이온스다, 롯데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는 알 수 없어도 그 팀 서포터즈들의 그 지역색과 경향으로 봐서 어떤 정치인이 볼 때 저기 가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네, 제가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 내지 정치인의 스포츠 도구화를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 게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에요. 네. 요번에 이제 그 축구 국가대표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강인을 빼라라고 공개 발언을 했었죠. 기억하시죠? 예, 네, 기억합니다. 여러 번 했죠. 자, 그럼 한번 저는 세 분께 여쭤보고 이거는 진짜로 축구를 좋아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 그냥 의견을 표명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인의 스포츠 관련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세 분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하는 그 톤을 보면 정치인의 톤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인으로서 마치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한 커피 사람으로서. 한 잔 하면서 그 뭐 청년들과 하는 대화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청년의 꿈이라는 그 데에 올라온 건데 뭐 표현이 뭐 잠깐 떴다고 이강인 선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잠깐 떴다고 아나 무인의 가족 회사나 차리고 축구장에서 번거지 쓰고 패션쇼나 하는 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그렇게 축구하면 이길 수 있겠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의 메시지는 아닌 거죠.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이 자연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너무 많은 영향을 갖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 옛날에 대통령 후보였고. 그래서 자꾸 이러는 게 결국은 그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젊은 층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선발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세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을 해서 뭐 정치적인 입지를 좀 더 다져보려고 하는 그런 노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발언하는 거는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비교한 사례가 있어요. 이경규 씨가
그 축구 아, 경기가 이 진행되고 있을 시간에 동시간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보고 있는 모습을 또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을 하면서 분노한 나머지 축구협회 회장 누구냐 이거 갈아치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슈가 되긴 했지만 이경규 씨를 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약간 자연인의 모습의 일부로 좀 여겨졌던 이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에 여론이 어떨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 진짜 본인의 찐 감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서 연예인이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만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홍준표 지사가 했던 말은 여론이 돌아가는 방향을 다 보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정무적 판단을 다 끝낸 후에 한 말처럼 느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판단했을 때 사람들은 저건 정치인이 어떤 자기의 정치적 이점을 위해서 노림수로 한 말이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맥락이 흘러갔던 것이죠. 저 완전 공감이 되는 게요.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제가 예전에 강준만 교수 책을 보다가 홍준표 시장은 SNS로 정치를 하는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그 글을 모은 거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책으로도 나왔어요. 본인이 이런 페이스북 등에 올렸던 정치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일상의 어떤 의견을 개진한 부분들이요. 이걸 당사자니까 더 어떤 정치적 파장이 있을 걸 알고 저는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강인 선수가 담보했던 그 국민들의 비판을 샀던 여러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하극상으로 보이는 부분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어떤 대척점에서 대단히 무례하다, 예의 없다. 이럴 때 정말 편성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공감이 되는 게 편성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스탠스뿐만 아니라 어떤 이미지에도 상당히 좀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홍 시장으로서. 네. 그리고 이제 이 스포츠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에 어떤 정치적 어젠다가 끼어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축구 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예민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축구 팬들이 우리가 봉인가? 정치인들의 봉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잼버리 사태 때도 아주 중요한 경기였고 게다가 서울 FC가 팀의 홈구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팀이 굉장히 팬덤이 세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그 홈 경기장에서 아이돌 행사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이제 면피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축구 팬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소위 이제 열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니까 축구가 봉이냐, 정치인들의 봉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홍준표 시장이 진짜로 어떤 그 열성 축구 팬으로서 네네. 그냥 그 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령 한다손 치더라도. 네. 홍준표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한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2번씩 대선했던 대선 후보고 네. 현역 광역시장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힘이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다. 다들 이렇게 전제하고 보면 그 나이 발언이 나이 의도와는 무관하게 다른 어떤 데 영향을 미칠 걸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요. 정당 대표가 이강인 빼라라고 만약에 했으면 그게 어떤 파장을 불러왔겠어요? 대단히 문제가 됐겠죠. 왜 공당의 대표가 축구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 완전 월권이다라고 굉장히 역풍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스포츠에 대한 개입이라고 다들 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홍준표 시장은 예외이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약간 예외적인 존재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원래 역풍을 받지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유튜브 제목도 홍카콜라고 원래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본인 이미지. 많이 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약간 다른 필터로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연예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를 얘기를 했는데 또 정치인은 또 국민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를 좀 본인 스스로가 좀 돌아볼 필요가 이건 좀 다르다 연예인하고는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데 말 그대로 권력 내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사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근데 이 점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정리를 하자면 왜 정치는 계속 스포츠를 힐끔힐끔 어깨너머로 왜 자꾸 보면서 한 발 자꾸 걸치려고 할 것인가. 요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스포츠가 정말 뜨거운 현장이잖아요. 스포츠 경기가 있는. 거기서 예컨대 2002년 월드컵 때 그냥 환호해서
서로 모르는 사람이랑 얼씨구 뭐 포옹하다가 결혼했다는 커플까지 많은 것처럼 월드컵 베이비. 그러니까 스포츠의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묻어가면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정치인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생리가 비슷하죠. 예, 정치와 스포츠가. 예컨대 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명칭이 어려워서 되자마자 거의 제일 먼저 한 게 롯데 자이언츠에 간 거거든요. 사직에서 예. 그걸 봤다. 예, 그러니까 그 딱 상징성이 있는 거죠. 예, 보수를 상징하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 연고의 스포츠가 있고 대부분의 스포츠는 지역 연고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렇게 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그런 욕구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아주 매력적인 요소들을 스포츠가 다 갖고 있습니다. 팬덤. 사실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 팬덤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팬덤을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관중 동원력. 사실 유세 갔을 때 가장 나한테 힘이 되는 건 관중이 얼마나 왔느냐거든요. 근데 이 스포츠 팬들은 알아서 경기가 있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모이고 관중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인기가 많아서 더 많은 관중이 모이고 정치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매력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팬덤 숟가락 얹기인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보궐선거가 4월달에 있었는데 당시 황교안 대표가 경남 FC 구장에 가가지고 선거 유세를 했다가 굉장한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경남 FC 구단도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걸 왜 들여보내주냐? 그러니까 팬들의 분노, 축구 팬들의 분노가 그때도 굉장히 날이 섰었던 것인데 그것도 이제 숟가락 얹기로 보이고 계속 이 스포츠에 순수해야 될 스포츠 정신에 계속 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아젠다를 통해서 숟가락 얹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감과 이 불신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스포츠 팬들은 그런 거에 대한 원래도 이게 좀 반감을 갖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의도적으로 그랬을 만한 정황들이 좀 보이니까 더 크게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사를 봤을 때 스포츠를 수단화하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그러면 손해보는 선택일 것인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이를테면 정몽준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너무 좋은 성과를 내니까 축구협회장이란 이유로 대선주자로 발돋움했던 전례가 있는 겁니다. 급부상했죠. 완전 급부상했고 정말 대통령 그 문턱까지 갔던 분인 건데 스포츠와 또 이 정치인의 능력을 같이 동일시하는 또 관중 등의 심리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마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노다지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정치인이라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을 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우리나라를 구원한 메시를 대통령으로 세우자고 했어요. 예. 펠레를 대통령으로 하자는 얘기도 많았었고. 맞아요. 그 실제로 이제 파키아오가 필리핀에서 정치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엄청 한다는 그 선수. 그러니까 스포츠인과 이 정치의 연관고리 지금 예를 들자면 많겠죠. 이만기 선수도 옛날에 나왔었고 최동원 선수도 옛날에 나왔었고 그런 연관 관계가 있고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피파에서 오죽했으면 경기 중 혹은 경기장 주변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표현하거나 현수막으로 내거는 것을 일절 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학자가 그 나눔이라고는 단어 하나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눔이라는 게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나눔이 뭐냐면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눠지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나눔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편 사이에서의 정서적 나눔, 감정의 나눔, 그리고 그것이 결속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정치의 속성이라는 거죠. 정치의 속성을 나눔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을 하던데 스포츠에 대입하면 똑같아요. 스포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편과 니네 편으로 나눠가지고 쟁패를 하는 게 스포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편 응원단 안에서 또 뭐를 나눕니까? 동지를 나누고 열정을 나누는 거죠. 그 어떤 생리가 똑같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이 스포츠의 나눔 현상에 이 정치 논리만 접목을 시킬 수가 있으면 네. 속칭 뭐가 된다? 대박이 된다. 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연장을 하자면 그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행동하는 것 거기에 편승하고 싶은데 미국에선 그게 테일러 스위프트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랑 바이든 둘 다 테일러 스위프트랑 어떻게든 좀 우호적인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자기를 욕하지 말아달라고 굉장한 열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 한국 프로스포츠 팬들이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태생은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탄생을 했거든요. 어떤 이 아마추어 이 세계에서의 어떤 자발적 발생을 통해 가지고 자생적으로 성장해서 프로가 생긴 게 아니라 프로야구가 그렇죠. 네, 3S 프로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3S 정책으로 생긴 거니까요. 전두환 정권 때 그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만든 게 프로야구였고 프로축구였고 실제로 동서로 나눠서 호남팀과 영남팀으로 나눠가지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데 이용됐던 것도 프로야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팬들이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하거든요. 그런 거 태생부터 있었던 그거에 대한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M장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스포츠 팬들이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민도는 높다. 네. 요 점을 좀 마지막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세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